여러분, 장터에서 아이를 사본 적 있으십니까? 기와집 한 채 값을 내밀며 모르는 아이를 품에 안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지요. 그런데 그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고귀한 핏줄이었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탐욕스러운 자들이 아이를 없애려 했습니다. 납치, 방화, 협박. 그럼에도 호러미는 아이를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서.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한 아이가 말에서 내려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장. 전주 땅의 호러미. 옛날, 아주 먼 옛날, 전라도 전주 땅 어느 마을에 양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40이 다 된 과부였지요. 양씨 부인은 3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기와집 한 채와 논밭 몇 마지기가 전부였지만 양씨 부인은 그것을 혼자 힘으로 꾸려가고 있었지요. 문제가 있다면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양씨 부인 혼자 저 재산을 어찌 지키려고. 대가 끊긴 집안은 결국 친척 것이 되는 법인데 양씨 부인은 그 말들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아 저녁밥을 먹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요. 어머니 하고 불러줄 목소리 하나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 양씨 부인은 장터로 나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를 지나는데 저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쓸모없는 놈아. 다른 거지들처럼 납작 엎드려 동냥이나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있어. 양씨 부인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2장. 장터의 아이. 장터 한복판에서 노파 하나가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5살배기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노파의 지팡이가 아이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퍽, 퍽, 퍽. 그런데 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여느 거지 아이들처럼 살려달라 빌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오는데도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노파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양씨 부인은 그 눈빛에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저 아이는 이곳에 있을 아이가 아니다. 양씨 부인은 구경꾼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노파가 양씨 부인의 당당한 걸음걸이를 보고 허리를 굽혔지요. 예, 마님. 양씨 부인은 품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노파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50냥이다. 이 돈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테니 다시는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노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냥이라니요, 마님. 이건 기와집 한 채 값이 아닙니까? 노파는 돈을 챙겨 허겁지겁 사라졌습니다. 양씨 부인은 멍하니 서 있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가볍기가 손뭉치 같았지요.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거지 아이 몸값이 50냥이라니. 양씨 부인이 미쳤나? 기와집 반 채를 주고 아이를 사다니. 하지만 양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심장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지요. 양씨 부인은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3장 아이의 비밀. 양씨 부인은 아이를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어서 물을 데워라. 목욕통을 준비하거라.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지요. 따뜻한 물이 준비되자 양씨 부인이 아이의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목에 걸린 무언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새까맣게 탄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아이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빼앗지 마세요. 5살 배기 아이가 어른처럼 경어를 쓰다니. 양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니 경계와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저 나무 조각이 아이에게는 목숨만큼 소중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양씨 부인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안 빼앗는다. 깨끗이 닦아서 다시 걸어주마. 아이는 조심스럽게 나무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양씨 부인이 정성껏 아이의 몸을 씻겼습니다. 때가 벗겨질 때마다 아이의 피부가 드러났지요. 눈처럼 하얀 살결이었습니다. 하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 피부가 옷 같구나. 머리를 감기고 몸을 씻기니 전혀 다른 아이가 나타났지요.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또렷했으며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양씨 부인은 장롱에서 비단옷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마련해 두었던 옷이었지요.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놓으니 귀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양반 도련님이었습니다. 마님, 저 아이가 정말 거지였습니까? 궁궐 도령님이라 해도 믿겠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양씨 부인은 깨끗이 닦은 나무 조각을 아이의 목에 다시 걸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나무 조각을 꼭 쥐며 양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에 처음으로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양씨 부인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진이다. 진실할 진자, 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란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지요. 양씨 부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이제야 듣게 되었지요. 4장 영특한 아이.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진이는 어느새 양씨 부인의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양씨 부인을 따라다니며 세상을 배워나갔지요. 추수가 끝나고 소작류를 거두는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행세를 하는 오진사가 찾아왔지요. 양씨 부인의 논밭 일부를 관리한다는 핑계로 소작류 일부를 떼어가곤 하는 자였습니다. 부인, 올해 수확이 좋았소이다. 소작류를 가져왔으니 확인하시구려. 마당에 쌀가마니들이 쌓였습니다. 오진사는 일부러 양씨 부인을 안채로 불러들였지요. 부인, 문서에 도장을 찍으시고 올해 소작류가 몇 가마인지 적어야 하지 않겠소? 양씨 부인이 안채로 들어가자 오진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하인들을 뒷문으로 보내 쌀가마니 4개를 몰래 빼돌렸지요. 그리고는 남은 가마니들을 흩뜨려 마치 처음부터 그 수였던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 못 채겠지. 오진사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씨 부인이 도장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쌀가마니들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루에서 나뭇잎을 갖고 놀던 진이가 오진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진사가 짜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지요. 아까 어머니께서 안으로 들어가실 때는 쌀가마니가 저기 기둥 그림자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뼘이 비었습니다. 오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이는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쌀이 발이 달려 도망이라도 갔습니까? 양씨 부인이 깜짝 놀라 쌀가마니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네 가마니가 모자랐지요. 오진사,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오진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그게 하인들이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빼돌린 것을 가져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오진사는 허둥지둥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쌀가마니 4개를 끌고 와서는 황급히 대문을 빠져나갔지요. 양씨 부인이 마루로 다가가 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진이야, 내가 어찌 알았느냐? 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그림자가 달랐습니다. 해가 저기 있을 때 그림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림자가 짧아졌는데도 쌀이 줄어들었습니다. 양씨 부인은 전율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햇빛의 위치와 그림자의 길이 그리고 쌀가마니의 위치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니. 이것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장, 폭풍을 예견한 아이. 한여름 구름 한 점 없는 땡볕이 내리쬐는 대낮이었습니다. 6살배기 진이가 끙끙대며 장독대 뚜껑을 닫고 있었지요. 진이야, 맑은 날에 무엇을 하느냐? 진이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흙에서 냄새가 납니다. 개미들도 짐을 싸서 마루로 올라옵니다. 양씨 부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가 온다는 것이냐? 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흙이 그렇게 말합니다. 양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쨍쨍한 햇살뿐이었지만 양씨 부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들어라. 양씨 부인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진이 말이 맞을 것이다. 당장 담을 살피고 틈새가 있으면 흙을 다져라. 곳간의 쌀은 높은 곳으로 옮기고 마당의 농기구도 사랑채 마루 밑으로 들여라. 하인들은 의아했지만 양씨 부인의 명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짓말처럼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진 비에 아랫마을이 쑥대밭이 되었고 곡식이 떠내려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 양씨 부인네 집만은 멀쩡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6살배기가 그것을 안다니. 하늘이 낸 신동이로구나.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전주 고을에 신동이 났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떠돌았지요. 양씨 부인은 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보낸 선물이다. 6장 서당의 훈장. 계절이 바뀌고 진이는 이듬해 7살이 되었습니다. 양씨 부인은 진이를 마을 서당에 보내기로 했지요. 진이야, 오늘부터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워야 한다. 훈장님 말씀 잘 듣고 형님들과 사이 좋게 지내거라. 진이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양씨 부인은 진이의 손을 잡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훈장 이선비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환갑이 가까운 선비였지요. 수염이 단정하고 눈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이 선비는 진이를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이 눈매는 이 선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이의 눈매와 이마 그리고 그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누군가를 닮아 있었지요. 이 선비는 한때 한양에서 윤대감의 총애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벼슬길의 비정함에 환멸을 느끼고 고향으로 낙향했지요. 그래도 스승님의 얼굴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비는 진이를 자리에 앉히고 간단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서당 형들이 읽고 있는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지요.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어둠 속의 길을 걷는 것과 같으니라. 진이는 한 번 듣고는 그대로 따라 읊었습니다. 발음도 억양도 끊어 읽는 것까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이 선비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긴 구절을 읽어주었지요. 진이는 역시 한 번 듣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뜻은 모르면서도 소리만 정확하게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사 아이가 아니다. 이 선비는 확신했습니다. 서당이 끝나고 양씨 부인이 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훈장님, 우리 진이가 말썽을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부인. 진이는 총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선비는 진심으로 감탄했지요. 양씨 부인은 고마움에 차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이 선비를 사랑채로 안내하고 직접 찻잔을 따라 건넸지요. 그때였습니다. 이 선비가 찻잔을 받으며 양씨 부인의 손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고운 비단 저고리와 단아한 얼굴과는 달리 손마디가 거칠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건사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손톱 밑에는 흙이 조금 묻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붉게 트여 있었습니다. 겉은 귀부인이나 그 속은 자식을 위해 뼈를 깎는 어미로구나. 이 선비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인, 진이를 제대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양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이 선비는 찻잔을 들며 양씨 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와 이 부인을 지켜야겠다. 7장 노파의 귀환과 탐욕의 시작. 며칠 후 마을 주막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50냥을 받고 타지로 떠났던 거지 노파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박판에서 돈을 다 날리고 다시 구걸하러 온 것이지요. 노파는 주막 앞에 주저앉아 손을 비볐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누가 좀 도와주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노파를 알아보았습니다. 양씨 부인한테 50냥 받고 아이를 판 노파가 아니냐? 50냥을 다 날렸단 말이냐? 노파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진사가 지나가다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오진사의 눈이 번뜩였지요. 이 노파라면 진이의 출신을 알 것이다. 오진사는 노파의 팔을 붙들고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2년 너 양씨 부인한테 판 그 아이가 어디서 온 놈이냐? 노파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진사가 노파의 멱살을 잡았지요. 거짓말 말고 사실대로 풀어라.
안 그러면 관아에 넘겨 곤장을 맞게 하겠다. 노파는 벌벌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어느 큰 댁 뒷문에서 하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느 댁이냐? 윤대감 댁이었습니다. 오진사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윤대감이라니 그 한양의 정승 윤대감 말이냐? 그렇습니다. 하인이 갓난아기를 제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멀리 데려가 아무도 모르게 키우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지요. 하인이 은자 몇 냥을 주며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어서 그냥 데리고 다니며 구걸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윤대감 핏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대기 귀퉁이에 붉을 윤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비단실로 고운 글씨체로 말입니다. 오진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진이는 천하의 윤대감 댁 서자가 아니냐? 오진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윤대감이 아들을 잃었다는 소문은 들었다. 역병으로 죽었다고 했지. 하지만 진실은 누군가 아이를 몰래 내다버린 것이었구나. 오진사는 노파의 입을 막았습니다. 2년 이 일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알겠느냐?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진사는 노파에게 은자 몇 냥을 던져주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가 된 오진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천하의 윤대감 서자라니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오진사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아이를 버린 범인을 찾아 협박하는 것이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아이를 버린 그 사람일 테니까. 오진사는 한양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8장 한양의 음모. 오진사는 한양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을 지나 북촌으로 들어서자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윤대감 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했지요. 오진사는 윤대감 댁 가인들이 드나드는 뒷골목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술 몇 잔을 사주며 넌지시 물었지요. 윤대감 댁은 자제분이 계시오? 하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지요. 몇 년 전에 아드님을 역병으로 잃으셨다오. 그런데 사실은 대감마님께서 밖에서 데려온 서자였다오. 생모는 대감께서 각별히 아끼시던 여인이었는데 난산 끝에 아이만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오. 그래서 안주인 김씨 부인께서 몹시 싫어하셨지요. 오진사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옳거니 역시 김씨 부인이 범인이구나. 오진사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김씨 부인께서는 평소 어디 나가시는 곳이 있소? 매달 초하루에 인왕산 기슭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신다오. 오진사는 초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절 입구에서 기다리던 오진사가 김씨 부인에게 은밀히 다가갔습니다. 부인, 5년 전 역병으로 죽었다던 서자가 전주 땅에 멀쩡히 살아있더이다. 김씨 부인의 손에 들려있던 염주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거지 노파가 다 불더군요. 포대기에 수놓인 윤자까지 말입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오진사를 절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자 한 궤짝? 그리고 오진사의 눈에 살기가 스쳤습니다.
제 입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아이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사단이 날 테니까요. 김 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라. 성공하면 평생 먹을 돈을 주겠다. 탐욕에 눈이 먼 오진사와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김 씨 부인.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9장 납치 미수. 며칠 후 오진사는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오진사는 마을의 왈패 3명을 불러들였지요. 너희들 일거리가 생겼다. 서당에 다니는 꼬마 하나를 보쌈해 오면 은자 10량씩 주겠다. 왈패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놈입니까? 진이라는 놈이다. 양씨 부인네 아들이지. 서당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채가거라. 며칠 후였습니다. 진이가 서당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지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왈패들이 나타났습니다. 꼬마, 이리 와봐라. 진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왈패 하나가 진이의 팔을 붙잡았지요. 가만히 있어라. 다치지 않게 해줄 테니. 진이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지요. 어디 감히. 이선비가 지팡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제자 몸에 손 떼면 뼈를 추리지 못할 것이다. 왈패들이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주제를 모르는구나. 왈패 하나가 칼을 뽑아들고 이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선비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탁, 탁. 왈패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지요. 이어서 지팡이가 왈패의 무릎을 쳤습니다. 으악!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왈패들도 달려들었습니다. 이선비는 침착하게 지팡이를 휘둘렀지요. 급소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선비의 호통에 왈패들은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이선비가 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이야, 다치지 않았느냐? 그때 이선비의 손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왈패의 칼끝을 막다가 손등이 찢어진 것이었지요. 진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훈장님, 피가 납니다. 괜찮다. 작은 상처일 뿐이다. 이선비는 진이의 손을 잡고 양씨 부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양씨 부인은 이선비의 손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쁜 사람들이 저를 잡아가려 했는데 훈장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양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양씨 부인은 주저없이 자신의 치마폭을 북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선비의 손을 잡아 상처를 씻겼지요. 양씨 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훈장님 덕분에 제 목숨 같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선비는 양씨 부인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부인, 고개 드십시오. 이선비는 그윽한 눈빛으로 양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이 곧 부인을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그림자가 되어 지켜드리겠습니다. 양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양씨 부인은 정성껏 이선비의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랐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감아주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신뢰 이상의 감정이 싹텄습니다. 10장 나무 조각의 비밀. 납치가 실패하자 오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 정도로 포기할 내가 아니다. 한편 서당에서는 진이의 공부가 날로 발전했습니다. 이선비는 진이를 가르치면서 목에 걸린 나무 조각이 항상 마음에 걸렸지요. 진이가 목숨처럼 지키는 물건이니 예사로운 것이 아닐 터였습니다. 진이야, 그 나무 조각을 잠깐 보여주겠느냐? 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비는 나무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검게 탄 나무였지요. 벽조목이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듯 했습니다. 이선비는 나무 조각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 밑바닥에 무언가 새겨진 것이 보였지요. 이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였습니다. 김효년생 윤. 이선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글씨체를 알았습니다. 스승님, 윤대감의 글씨였지요. 이선비는 한때 윤대감의 총애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스승님의 글씨체를 모를 리가 없었지요. 스승님께서 직접 새기신 것이다. 이선비는 김효년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이었지요. 그때 스승님께서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역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살아있다니. 이선비는 나무 조각을 다시 살폈습니다. 벽조목은 액막이용으로 쓰는 나무였습니다. 귀한 아이를 얻으면 벽조목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새겨 목에 걸어주곤 했지요. 이것은 스승님께서 아들을 얻었을 때 직접 깎으신 호신부다. 이선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훈장님,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선비는 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매, 그 이마, 그 기품. 스승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진이야, 이 나무 조각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이선비는 진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 내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나무 조각을 잘 간직하거라. 진이는 나무 조각을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이선비는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진이가 윤대감의 아들이라면 누군가 아이를 몰래 내다버렸다는 뜻이다. 스승님께 아이가 역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진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선비는 양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선비는 나무 조각에 새겨진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인, 진이는 한양 윤대감의 아들입니다. 양씨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대감이라니요. 제 스승님이십니다. 이 글씨는 스승님께서 직접 새기신 것입니다. 진이는 분명 스승님의 아들입니다. 양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진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선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부인과 진이를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속에는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11장 방화와 결전의 준비. 오진사는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불을 지르는 것이다.
사고로 위장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마을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각, 오진사는 양씨 부인네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사랑채로 다가가 사방을 살폈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진사는 품에서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사랑채 처마 밑에 마른 짚을 쌓아두고 불을 붙였지요. 타닥타닥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오진사는 재빨리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인들의 외침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선비도 집에서 창문 너머 불빛을 보고 깜짝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양씨 부인 댁 쪽이다. 이선비는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안채에서 자고 있던 양씨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창밖이 환했습니다. 세상에, 양씨 부인은 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이는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며 깨어났지요. 진이야, 무서워 마라. 양씨 부인은 숨을 참고 진이를 꽉 안은 채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선비는 양씨 부인과 진이가 마당에 무사히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하인들과 동네 남정네들이 모여들어 물을 길어 불을 끄기 시작했지요. 사랑채는 절반이 다 타버렸습니다. 양씨 부인은 그 으름이 온몸에 묻어 엉망이었습니다. 속저고리가 땀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어깨로 늘어졌지요. 그때 이선비가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겉옷인 도포를 벗어 씌워 주었지요. 밤 기운이 차갑습니다. 부인께서 쓰러지시면 진이는 누가 키웁니까? 강건하셔야 합니다. 이선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씨 부인은 이선비의 체온이 남은 도포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진이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 또 누군가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양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장님, 이선비가 양씨 부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양씨 부인은 이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든든했습니다. 양씨 부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지요. 도포 자락을 더 꽉 움켜쥐며 이선비에게 의지했습니다. 양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마당에서 지키겠습니다. 안심하고 쉬십시오. 이선비는 밤새 마당에 앉아 집을 지켰습니다. 다시는 진이와 양씨 부인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말이지요. 양씨 부인은 이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12장 결전의 날. 불이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양씨 부인은 이선비를 급히 불렀지요.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양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아이를 데리고 한양 대감마님 댁으로 갑시다. 이곳에 있으면 진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선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아니 됩니다. 양씨 부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홍 대감 댁에 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선비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부인, 지금 한양으로 가는 것은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격입니다.
안주인 김씨 부인의 눈과 귀가 도성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부인과 진이가 한양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즉시 그쪽에서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대감님을 뵙기도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 것입니다. 양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 윤대감께서 이곳 전주 향교로 시차를 오십니다. 수많은 유림과 백성이 지켜보는 그곳만이 놈들이 감히 아이를 해치지 못할 유일한 장소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대감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까지 죽은 듯 웅크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양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훈장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선비는 진이를 불렀습니다. 진이야, 이리 오너라. 진이는 이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선비는 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이야, 훗날 아버지를 뵙게 되면 이 시를 꼭 읊어야 한다. 이것만이 너와 내 어머니를 살릴 길이다. 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비가 천천히 시를 읊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은 향기를 잃지 않으니 그대 어찌 나를 잊었다 하는가. 하늘이 맺은 인연은 끊을 수 없으니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노라. 진이는 한 번 듣고 그대로 따라 읊었습니다. 이선비는 감탄했습니다. 이 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들을 그리워하며 지으신 것이다. 제자인 나에게만 들려주셨지. 세상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시란다. 이 시만 있으면 내가 진짜 아들임을 믿으실 것이다. 예, 훈장님. 이선비는 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3장 향교에서의 재회. 시찰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윤대감의 행차가 전주 향교에 도착했습니다. 위험 있는 가마가 멈추고 윤대감이 내렸지요. 50줄의 선비였지만 깊이가 넘쳤습니다. 유림과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절을 올렸습니다. 양씨 부인은 진이의 손을 잡고 향교로 향했습니다. 이 선비가 곁을 지켰지요. 향교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오 진사가 나타났습니다. 왈패 둘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어디 가시오, 양씨 부인. 오 진사가 막아섰습니다. 양씨 부인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향교에 들어갈 것이오. 오 진사가 비웃었습니다. 과부와 근본 없는 아이가 감히 신성한 향교에 발을 들이겠다고. 염치가 없구려. 양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키시오, 오 진사. 우리는 윤대감마님을 뵈러 가는 길이요. 오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왈패들이 앞을 막아섰지요. 이 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키시오. 백성이 대감님을 뵙는 것은 정당한 권리요. 오 진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부와 근본 없는 놈이 신성한 향교에 발을 들이느냐. 썩 물러서라. 오 진사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향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고개를 돌렸지요. 저것은 무슨 소리냐? 윤대감이 향교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잘못된 말씀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7살 진이가 양씨 부인 앞으로 나서고 있었지요. 작은 몸이었지만 뒷짐을 지고 선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양씨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이야. 하지만 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 진사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지요. 진사 어르신. 진이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했습니다. 어른 공경을 모르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고 모욕하는 어르신이십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요. 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공자께서 그리 가르치셨습니까?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고 과부라 하여 무시하고 아이를 근본 없다 하여 내쫓으라 하셨습니까? 진이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의로움을 따른다고 말입니다. 어르신은 지금 의로움을 따르고 계십니까?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7살 아이의 서리빨 같은 질문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지요. 유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 7살밖에 안 되었는데 저렇게 당당하다니.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윤대감도 소란을 듣고 입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윤대감이 진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대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눈매는 윤대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역병으로 죽었다던 그의 아이 말이지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은 죽었다. 하지만 윤대감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진이는 윤대감을 올려다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대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대감은 천천히 진이에게 다가갔지요. 꼬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진이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진이라 하옵니다. 윤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대감은 진이를 자세히 살폈지요. 눈매, 입술의 모양까지 모두가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이냐? 진이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7살이옵니다. 윤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7살이라면 기묘년생이다. 윤대감은 양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씨 부인은 공손하게 절을 올렸지요. 대감마님, 소인은 전주에 사는 양씨 부인이라 하옵니다. 그때 이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윤대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선비를 보는 순간 윤대감의 눈이 커졌지요. 너는 이선비가 아니냐? 이선비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윤대감은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선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양씨 부인께서는 5년 전 장터에서 이 아이를 거지 노파에게서 사오셨습니다. 윤대감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거지 노파에게서? 이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가 스승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대감은 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진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지요.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은 향기를 잃지 않으니 그대 어찌 나를 잊었다 하는가. 윤대감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진이는 계속 시를 읊었습니다. 하늘이 맺은 인연은 끊을 수 없으니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노라. 윤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시를 내가 얻지 않으냐? 윤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는 윤대감이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었습니다. 제자인 이 선비에게만 들려주었던 세상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시였지요. 진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게 탄 나무 조각이었지요. 대감마님, 이것을 보십시오. 윤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벽조목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나무 조각을 이리저리 살폈지요. 밑바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김윤현생 윤. 자신의 글씨체였습니다. 5년 전 아들을 얻었을 때 직접 새긴 글씨였지요. 윤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윤대감은 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냐?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선비 훈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윤대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아. 윤대감은 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윤대감의 몸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진이는 윤대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이의 목소리에 윤대감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유림들도 백성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지요. 진이가 진짜 아버지를 찾은 것은 기뻤지만 이제 진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선비가 양씨 부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양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장 진실의 심판. 한참을 안고 있던 윤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그때 오 진사가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윤대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섰거라. 오 진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윤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지요. 내가 방금 내 아들을 근본 없는 놈이라 했느냐? 오 진사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것은 윤대감이 시종을 불렀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포졸들이 오 진사를 결박했습니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오 진사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오 진사는 곤장을 맞자마자 모든 죄를 실토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사주했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풀었지요. 진실을 알게 된 윤대감은 치를 떨며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 아들을 2번이나 죽이려 하다니. 윤대감의 분노 앞에 김씨 부인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출가당하여 빈몸으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안주인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지요. 오 진사 또한 참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고 곤장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거리에 내쳐졌지요. 한 푼만 줍쇼.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가 양씨 부인 집에 불을 지른 파렴치한임을 알아보고 침을 뱉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을 해치려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15장 진이의 선택. 조씨 부인을 내보내고 난 후 윤대감은
다시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양씨 부인의 집을 찾았지요. 대감마님, 어서 오십시오. 윤대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내 아들을 한양으로 데려가려 하오. 양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지요. 예, 대감마님. 양씨 부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윤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오. 한양에는 명망 높은 스승들이 많소. 과거 공부도 시켜야 하고 대감가의 예법도 익혀야 하오. 윤대감은 양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은혜를 갚고 싶소.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양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윤대감은 서씨 부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부인은 진정한 어미이시오. 그날 저녁 양씨 부인은 진이의 짐을 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제 진이를 보내야 하는구나. 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하십니까? 양씨 부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짐을 싸고 있단다. 진이야, 너는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를 따라서 말이다. 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양이요? 어머니는요? 양씨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 진이야,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양씨 부인은 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미는 잊고 살아라. 너는 이제 윤대감댁 도련님이다. 하지만 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어머니 없이는 못 가요. 진이가 양씨 부인을 꽉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대감의 비단 가마가 양씨 부인네 집 앞에 섰지요. 진이야, 가마에 오르거라. 윤대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양씨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이야, 가마에 오르거라. 한양으로 가자꾸나. 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진이는 고개를 들어 윤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은혜는 하늘 같아오나 죽어가던 저를 살리고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윤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양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지요. 진이야, 아버지를 따라가거라.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못합니다. 윤대감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7살 아이였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기계가 서려 있었지요. 윤대감은 아들의 효심에 감복했습니다. 억지로 데려가면 아이의 마음이 병들 것이다. 윤대감은 양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그렇다면 내 아들을 부인에게 맡기겠소? 양씨 부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감마님, 그게 무슨... 윤대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을 내 아들의 양어머니로 예우하겠소. 이 선비를 전속 스승으로 임명하여 이곳에서 부족함 없이 공부시키도록 하겠소. 윤대감은 이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비,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이 선비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윤대감은 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진이야, 효자로구나. 내 어미를 잘 모시거라.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윤대감은 진이를 내려놓고 양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양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윤대감의 가마가 떠났습니다. 양씨 부인은 진이를 꽉 안았지요. 이선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16장 15년 뒤의 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이는 이선비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지요. 총명했던 아이는 더욱 총명해졌고 학문도 깊어졌습니다. 양씨 부인과 이선비는 진이를 함께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지요. 세월이 더욱 흘러 진이는 22살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열린 과거 시험에서 진이는 장원급제했습니다. 장원급제 윤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금이환양하는 날 진이는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타고 전주로 향했지요. 양씨 부인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이는 말에서 내려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이를 먹은 양씨 부인과 이선비가 사랑채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이야. 양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진이는 달려가 두 사람 앞에 엎드렸습니다. 큰 절을 올렸지요. 우리 진이가 장원급제를 했구나. 이선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했다, 진이야. 어머니, 그리고 훈장님. 아니, 이제는 편히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선비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양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씨 부인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내가 염치불구하고 그 귀한 호칭을 받아도 되겠느냐? 세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그 피를 따뜻하게 데우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